대담 1. 디지털 경제의 메가 체인지가 온다. 오준호. 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비밀 첩보원이 천신만고 끝에 악당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나서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이 끝장날 뻔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시민들이 경제를 경험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호황이나 불황이 닥치면 그것에 적용할 뿐 무엇이 그 현상을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압니다. 일자리가 늘거나 줄고 내 소득이 줄거나 늘거나 주는 것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그 현상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실체를 모르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의 산등성이에 와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아날로그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1990년대 시작된 인터넷 혁명이 전환의 촉진제였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아날로그 서비스에 주력했던 기업들은 허망하게 몰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필름 생산업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산했고, 아날로그 TV의 최강자 소니는 디지털 TV 시장에서 삼성에게 밀려났습니다. 휴대폰 시장을 장악했던 모토로라는 아날로그도 충분해 라며 기존 방식을 고집하다가 아이폰의 애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흐름을 예측하고 과감하게 움직인 플레이어는 성공했고, 흐름을 외면한 채 관성대로 움직인 플레이어는 뒤처졌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만든 결과가 2000년대 이후 세계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파괴적 기술인 블록체인이 디지털 경제의 양상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준호 교수님은 블록체인 기술로 말미암아 정보혁명을 뛰어넘는 자산혁명의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재산, 즉 자산을 거래하고 보관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디지털 경제를 관통하는 메가체인지 곧 거대한 변화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앞에 디지털 자산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암호화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디지털 자산혁명의 서곡이었다고 봅니다. 디지털 자산혁명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모든 자산과 새롭게 출현한 자산 모두를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유통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가치 있는 재산을 미들맨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들맨은 중개자, 중간 관리자, 중앙 감독관 등을 말합니다. 디지털 자산 혁명은 자산의 성격 및 자산 소유 방식을 바꾸고 중개자 없는 글로벌 시장을 엽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자산혁명은 우리를 지금보다 풍요롭고 공평하게 부가 분배된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출현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빨리 붙잡는 이들이 새로운 부주체가 될 것입니다. 오준호, 디지털 자산혁명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융에 확실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 전반이 바뀌면서 돈의 성격도 바뀌고 이것이 금융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혁명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금융의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머니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은행, 보험, 증권, 파생 상품 등이 디지털 머니를 기반으로 다시 짜입니다. 디지털 머니를 기반으로 다시 짜입니다. 과거의 금융결제는 은행을 통해야만 했지만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리브라를 쓰거나 중국의 디지털 유화와 같은 전자결제 수단을 쓰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곧 P2P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4대 기능인 송금결제, 대출투자, 각각 핀테크 회사가 대체하거나 플랫폼 기업이 대신할 수 있지요. 각각을 핀테크 회사가 대체하거나 플랫폼 기업이 대신할 수도 있지요. 증권도 증권거래소가 없이 거래될 것이고, 보험도 보험사 없는 보험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보험 플랫폼을 만들면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필요 없이 직장 동료들과 맞춤형 보험을 만들 수 있고, 보험 중개인이 없으므로 스스로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를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는 그 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화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인카드를 프로그래밍해서 직원에게 준다면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자동으로 세무 처리까지 할 수 있어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정부가 통화공급이나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정책을 실행할 때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이용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에 자동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으니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집니다. 오준호 교수님과 제가 하려는 작업은 디지털 자산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 통찰을 주자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의 예측은 항상 오판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1980년 영국 런던에서는 하루 5만 마리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누면서 15kg의 말똥을 매일 거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이대로 가면 50년 뒤 런던은 3m 높이의 말똥에 뒤덮인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요. 자동차가 말과 마차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명의 미래 핵심 변화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호 블록체인 기술의 배경에 어떤 사회적 요구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은 전체의 신뢰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있어야 협력과 거래가 가능하는 것이죠. 이때 신뢰란 도덕적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믿음을 말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도 안심하고 손을 잡으려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하죠. 그래서 신뢰를 위해 대개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중개자를 둡니다. 금융거래, 믿을 수 있는 중개자. 금융거래는 은행이라는 중개자를 두고,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라는 중개사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중개자의 힘이 커지면서 거래 당사자들 중개자가 정한 룰과 자격 요건을 따라야만 하고, 또한 중개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없어도 상호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없어도 상호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디지털 경제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중개자의 권한을 줄일수록 네트워크 효과는 더 커집니다. 중개자의 역할을 블록체인 시스템이 대신하는
시스템이 대신하는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그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기술. 디지털 자산 혁명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자산이 디지털 토큰이 되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자산이 디지털 토큰이 되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오준호 교수님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뿌리라고도 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가상현실, 지능형 드론,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이 새로운 정성장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호 자율주행이나 주행차나 지능형 로봇 산업이 나무 열매라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나무 줄기와 같습니다. 줄기가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없이 자율주행차나 로봇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질의 데이터. 알파고는 바둑기사들의 수많은 기보를 합숙시킨 덕분에 이세돌에게 이길 수 있었는데 만약 초등학생들이 기보로 학습시켰다면 초등학생 수준의 알파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악의적인 으로 사용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우려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술 발전을 멈춘다면 큰 손해이고 그렇다고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포기할 수 할 수도 없지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산업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제공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이 양질을 관리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나무줄기에 좋은 양분을 제공하여 신성장 산업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뿌리인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뿌리인 것이죠. 오준호, 뿌리, 줄기, 열매의 비유는 기술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발전하는 걸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디지털 경제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나서 시간이 흘렀지만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합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같은 개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의 반대말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관리 기술, 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을 소실과 분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4~5군데 사고를 지어 보관했는데 이것도 데이터 분산 관리 방식입니다. 4~5군데 사고를 지어 보관했는데 이것도 데이터 분산 관리 방식. 분산형은 관리자 또는 관리 지점이 여러 군데임을 뜻합니다. 관리 지점이 한 군데일 경우 그곳만 공격하면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 장애 지점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만 공격하면 데이터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단일 장애 지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형 방식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형이라도 특정 관리자 또는 지점이 다른 관리자보다 서열과 권한이 우세할 경우가 있고 특정 관리자의 우세 없이 또 모두 평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를 탈중앙적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을 넘어 탈중앙형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탈중앙형에 이르지 못한 블록체인이 더 많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이란 정의가 블록체인 일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한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송금 및 보관 내역을 기록하는 기술로 선보였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뜻하는 분산원장이란 영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거래 외에 각종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암호화폐 거래 외에 각종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영어로 블록체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거래 외에 각종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그 용어를 블록체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산원장으로 블록체인을 이해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되는 기술 블록체인 그림입니다. 지능형 드론, 가상현실, VR, 3D 프린터, 무인 자동차,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기술은 콘텐츠, 정보, 디지털 자산, 데이터의 뿌리, 빅데이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무인자동차, 3D 프린터, 가상현실, 지능형 드론,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이 있다면 나무에는 줄기는 핵심 기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효율성을 제고하는 신뢰성이 강화되고 그러면 뿌리는 뭐가 되겠냐? 정보, 콘텐츠, 데이터,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이 뿌리가 되겠습니다. 오준호, 암호화폐, 가상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의 용어에도 섞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의 용어도 섞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꽤 자리를 잡았으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나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도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인호. 개념은 다른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컨센서스 합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이 막 등장하자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항공사, 마일리지나 게임 머니처럼 디지털 형태를 띠고 제한된 영역에서 화폐처럼 쓰인 것들을 가상화폐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비해 블록체인 기반한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등은 그 제한 없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화폐를 기존 가상화폐와 구별해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뜻과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전송되고 보관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암호화폐란 용어가 이제는 무척 일반화되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그것을 화폐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화폐는 좁은 의미로는 법으로 정한 법정화폐이고 넓은 의미로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통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범용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용 결제 수단으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극심한 가치 변동이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극심한 가치 변동. 그나마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조차도 가치 변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화폐로 쓰기는 무리입니다. 절대로 통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저장하는 재산으로서는 인식되고 있으니 암호자산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암호자산은 본질적으로 토큰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큰은 실제 화폐나 실제 가치를 가진 대상의 대용물 또는 증표입니다. 형태를 놓고 보면 암호토큰이나 디지털 토큰이 가장 올바른 이름입니다. 암호토큰이 화폐 기능을 일부 수행하거나 사회적으로 화폐로 받아들여진다면 암호화폐가 되고,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자산으로 여겨진다면 암호자산이 됩니다. 암호토큰, 암호화폐, 암호자산 등 명칭은 맥락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준호, 암호토큰, 암호화폐, 암호자산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형태를 말할 때에는 암호토큰으로, 기능을 강조할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강조할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암호토큰과 관련해서 토큰 경제라는 개념도 많이 등장합니다. 코인과 토큰 경제 개념도 정리가 필요한 할 듯합니다. 이노, 토큰 경제는 독자적인 암호토큰을 이용해 창의적으로 설계한 경제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최신 정의이고, 원래 토큰 경제는 행동 경제학에서 오래된 개념입니다. 간단한 예로 유치원들이 식사를 할 때 테이블 정리를 잘하면 스티커 하나씩 받고, 스티커 10개 모이면 상으로 공책 한 권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때 스티커는 일종의 토큰입니다. 토큰을 이용해 아이들 사이에 협동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누구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암호 토큰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다채로운 토큰 경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토큰의 화폐 성격을 강조하는 취지의 이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토큰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코인은 모두 암호 토큰 또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토큰 화폐성 강조 취지는 본질적으로는 토큰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코인은 모두 암호 토큰 또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단 토큰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 결제 토큰입니다. 영어로는 페이먼트 토큰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완전한 범용은 아니지만 범용에 가까운 지급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완전한 범용은 아니지만 범용에 가까운 지급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둘째는 이용권 토큰입니다. 영어로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우리가 테마파크에 놀러갈 때 팔목에 두르거나 몸에 붙이는 스티커가 이용권을 대신하는 것처럼 플랫폼 내에서 이용권으로 사용하는 토큰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이용권으로 사용하는 유틸리티 토큰, 이용권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테마파크에 놀러 갔을 때 팔목에 두거나 몸에 붙이는 스티커를 이용권을 대신하듯이 플랫폼 내에서 이용권으로 사용하는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 이용권 토큰입니다. 레시피 공유 플랫폼인 해먹에서 사용하는 토큰인 힌트가 한 사례입니다. 레시피 공유 플랫폼인 해먹에서 사용되는 토큰인 힌트가 한 사례입니다. 셋째는 증권 토큰, 곧 시큐리티 토큰입니다. 증권 토큰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그 권리에는 소유 지분권, 수익권, 투표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보유한 토큰 양에 따라 수익이 배당받게 됩니다. 가치가 상승했을 때 받게 됩니다. 수익 배당을 받게 됩니다. 오준호, 지금 결제 토큰, 이용 토큰, 증권 토큰으로 구분하니 토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개인적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블록체인을 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고려대에는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 벤처 융합 전공 과정이 있고 제가 주임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온 학생은 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경험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 학생들을 보냈는데 어쩌다가 비트코인 거래소 기업에서 또 학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주임 교수이므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기 위해 비트코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데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개념이 너무 재미있어서 자연스레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지금껏 없던 새로운 화폐, 탈중앙 디지털 화폐, 진정한 의미로 글로벌 화폐라는 것을 깨닫자 충격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쌓이면서 2014년 12월에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비트코인 인사이드 연사로 초청되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해외 연사 한 분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하여 컨퍼런스 다음날 고려대 정보대학으로 모셨습니다. 12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인데 학생은 딱 한 명만 왔더군요. 비트코인이란 개념도 낯설던 때니 학생들이 무관심한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때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기자와 외부인이 100여 명이나 온 덕분에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고 언론기사가 나면서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로 알려져 버렸습니다. 세운지 말할까요? 오준호, 2014년 한국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그야말로 손에 꼽힐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초기부터 이 주제를 연구하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알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2015년 10월에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에 의해서 금융혁명
뒷달 앞에 길을 묻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바뀌고 있고 금융 개념도 완전히 혁신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발표 중에 은행의 분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지금 수신, 여신, 결제, 송금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그 기능들 각각에 집중하는 핀테크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은행의 기능이 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인호 교수가 삼성 사장단에 의해서 기존 아날로그 은행은 결국에 해체된다고 했다고 이해하면서 22개 언론사에서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에 금융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들이 저 강연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혁신 유도하러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들이 저 강연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혁신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죠. 그날 이후 금융기관이 비롯한 여러 기업에 가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 일반 시민에게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추어 사단법인 블록체인 학회를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출범시켰습니다. 이때 학회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2017년에 올바른 암호화폐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블록체인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백서인 블록체인 분석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진호 교수님은 블록체인 기반한 디지털 자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지요. 교수님과 제가 이 변화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메인프레임 개인용 컴퓨터 PC로 바뀌는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인도로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가 디지털 공간에서 창출되고 거래되고 보관되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디지털 자산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열렸습니다. 부가 디지털 공간에서 창출되고 거래되고 디지털 공간에서 부가 디지털 공간에서 창출되고 디지털 공간에서 거래되고 부가 디지털 공간에서 보관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디지털 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는 인프라가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먼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우리나라를 통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부가 우리나라로 몰려올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하면 우리는 라는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로드맵을 민간 합동으로 작성하고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합니다.
규제를 혁신하고 창의적 비즈니스로 모델들을 실험해야 합니다. 변화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살아남으면 변해야 한다. 존 챔버스 시스코 대표이사의 말처럼 새로운 시대의 과거 성공 방식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대는 성공 방식에 매이지 말고 과감히 변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정부, 기업, 사회가 의식과 문화를 바뀌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팔로이에서 퍼스트 무버로, 피라미드형 중앙 집중형 조직 문화에서 블록체인형 자율분권적 조직 문화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업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 시대에 기업과 개인이 살아남고 나아가 판을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과거 성공 방식에 매이지 말고 과감히 변해야 합니다. 규제를 혁신하고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해야 합니다. 변화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 존 챔버스 시스코 대표이사의 말처럼 변화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